워낙에 윤석열이가 죄가 많다 보니까 예.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네. 내가 뭐 때문에 갇혀 있는지를 몰라. 워낙 많았어.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이거 저 과장이 아니라 판사가 물어봤어. 네. 아 당신은 근데 여기 왜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허를 찔린 듯한 질문이라는 듯이. 아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도 그 영장이 많이 나. 진짜야. 과장 아닙니다.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입니까? 네. 무슨 사건으로 구속 중이죠? 지금 뭐 영장이 뭐 여러 건 동시에 진짜네. 어떤 건으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는 거야. 특검 측은 혹시 아시나요? 구속 만기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 뭐 영장이 많아서 계속 그냥 진짜였네. 과장하면 내가 뭐 말만 하면 자꾸 과장한다 그래. 진짜지? 내 집이다. 하고 사는 거. 구속 만료가 언제? 솔직히 만료는 자기한테는 중요한 이슈잖아. 언제 나갈 수 있다라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 희망이니까. 네. 아니 뭐 워낙 많이 그냥 사는 거야. 아니 뭐 안에서 그 돈도 많이 벌고 뭐 아유 뭐. 진짜. 야, 여기도 말려. 뭐 사람 사는 데입니다. 밥도 나오고. 뭐 나름 살만합니다. 네. 내가 뭐. 자 관련한 이야기 아이고.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가 너무 딱해 보여서 윤석열이가 지금 뭐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지 윤석열 구속 이력에 대해서 네. 저희가 정리했죠. 저 윤석열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자, 작년 1월 19일 내란수계 혐의로 구속이 됐고 3월 7일날 이제 구속 취소가 돼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났죠. 네. 그런데 이제 7월 10일 체포방해 혐의로 구속이 되고 또 올해 1월에 일반 이적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이적 혐의로 현재. 감옥에 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 만료와 관련해서 우리 법조인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심, 2심, 3심 각 심급에서 6개월까지 이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심에서 6개월까지 하고 2심 올라가면 다시 6개월이 시작되고 6개월 연장이 가능하군요. 네, 연장이 계속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제 2개월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6개월. 어쨌든 총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4가지 사유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게 이제 교차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걸로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걸로 3심까지 갈 때쯤 되면 1심의 이제 확정 판결이 남으로써 그냥 뭐 무기징역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계산 안 할 만하네. 네, 네. 그치. 이제 좀 수긍이 되네. 이러나 저러나. 수긍이 되네. 아니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치금 12억과 관련해가지고 네. 예, 좀 형사법적인 사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냥 돈을 받은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선동을 해서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해줍시다라고 해가지고 모금을 했다면 원래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할 때는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증여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증여세 중에서 보통 이제 영치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다. 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나 아니면 뭐 축의금 이런 거는 증여세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래서 영치금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식비라든지 간식 사 먹고 옷 사 입고 이러는 어떤 뭐 생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외 조항이 들어가는데 지금 12억 정도라고 하면 이거는 자산의 증식,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의 증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관련한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사실상 50만 원 이하는 증여세에서 또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50만 원 이상을 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하는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댓글 보니까 이게 워낙 윤석열이 죄가 많아서 조금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 윤석열이 지금 뭐 무기징역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지금 진짜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확정 판결이 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내란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확정 판결이 안 났고 예.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살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는 체포방해 혐의로
5년 1심에서 나왔어요. 예. 근데 요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요걸로 지금 그렇죠.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체포방해는 어제 이제 또 네. 특검이 다시 10년 구형을 한 상태고. 10년 구형 네. 이제 선고가 이제 곧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대법 확정 판결이 있어야 일단 그걸로 또 사는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죄가 많으니까 모두가 힘들다. 헷갈리다, 나도. 네. 재판이 8개예요. 네, 8개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오늘 잠깐 좀 짚어볼까요? 왜냐?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400억을 토해내야 돼.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재판이야.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정치 공직선거법 네.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얼마 전에 시작이 돼가지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자, 일단 다시 혐의만 잠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혐의가 뭐냐? 네. 관훈클럽 초청 이제 관련해서 거기서 허위 발언을 한 건데 첫 번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요거는 뭐 녹취가 있으니까 뭐 아우시고. 요 이야기 했었고 또 하나. 요건 빼박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김건희랑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서. 김건희랑 건진법사를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 근데 이건 특검이 이건 거짓말이다. 예. 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어제 윤석열이가 재판정에 나와서 수사하기 많이 힘드시죠? 네. 판결하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가르마 타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자백을 아무도 이건 뭐 연어도 안 사줬는데 회유도 안 했는데 그냥 자백해버렸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물어봤습니다. 법당에서 김건희랑 같이 전성배 씨 만난 적이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핵심 질문이잖아. 예, 본인은 이제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네. 그런데 어제 중앙지검 시절인지 검찰총장 시절인지 그 전성배 씨 집이라는 곳에 와이프랑 간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이프랑 전성배 씨 또 전성배 씨가 데려온 사람이 집으로 한번 또 온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뭐 끝났네, 뭐. 해버렸다.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네. 자백. 예, 끝났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와이프에 대한 찐사랑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냐면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 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 또 나오면 이제 화장 안 한 모습에 머리 흰머리 난 모습에 안경 쓰고 이제 막 이렇게 관리 안 된 모습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또 막 카메라 터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보호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그냥 다 자백해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서워서 아니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네, 아무튼 이거는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예. 아니면은 지금 국힘에서 절연한다고 해가지고 이 진짜? 새끼들 봐라. 아우야. 나 만날 수다. 김건희랑 난 만날 수다. 국민의힘 400억 토해내라. 이거 아닌가 싶어. 국민이 너무 비워서. 요새 하도 뭐 그러네. 윤석열을 절연한다, 전륜한다 그럴 수 하니까 있겠네. 이 사람이 열받으니까. 예. 이거 계속 저륜 프레임으로 가면 이제 다음 재판에 나와서는 그러네. 사실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선거 캠프도 제가 하나였겠습니까? 요 말을 버리면 끝이지.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 손가락 넣는 거야. 400억 토해내는 거야. 예. 400억. 그거 좋다. 네, 이거 본인은 어차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본인은 어차피 탈당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어요. 국민의힘 뽀개버리겠다. 약속한 게 있어요. 뽀개버리겠다. 예. 쥐약 먹은 새끼들. 내가 뽀개버리겠다. 맞아, 그 이야기 했어요. 예. 아이고 윤석열이 대단합니다. 마지막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소소한 범죄 하나만 좀 이야기해 볼까요? 소소한 범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소소해. 어제 나온 뉴스인데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공사 관련해서 김건희 씨가 또 다른 명품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하나. 아, 그런가 보네요. 네, 패션 업체로부터 디올 옷을 또 받았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이 브리핑한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와 관련하여 김건희 씨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해서 현재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패션 업체랑 관저 이전이 나도 그거는 좀 연결이 안 되던데. 네. 시점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그것 때문에 시점에. 관저공사를 맡았는데 그 시점이 그 디올 명품을 받았던 옷을 받았던 시점하고 겹치는 걸 보니 네. 그러니까 관저공사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 관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은 것처럼 근데 보이고요. 21g 쪽에서도 그 디올을 한번 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21g이 직접 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패션 문화업체로부터 받았다.
패션 문화협차가 어딘지가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21g 쪽에서 뭐 그 와이프하고 그 대표 부인하고 또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접 전해주기 어려우니까 돌려서. 엎쳐서 그렇게 예. 해줬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가능성이나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송금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첩을 받았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예. 자, 관련한 브리핑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쌍땡땡 등 특정 사기업이 수사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어 술파티 의혹도 우리 종합특검의 주요 관심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이자 목적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라는 것은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특검은 공소 제기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검토하거나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네, 초대형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걸 아주 길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국민의힘이 하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예.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진술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놓고 나서 특검에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도 맡기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보복성 기소권까지 줄 생각인가 봅니다. 설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권까지 줄 생각인가요? 이건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법조인이 나설 필요도 없어. 공소 취소의 권한이 특검한테 없어.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니야. 수사도 할 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잖아.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종합특검법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를 보면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해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 은닉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 요거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조금 딱 떨어지잖아. 네. 요게 딱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왜 2차 종합특검은 이 건을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하고 있는지 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요,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이가 개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당시 기재위가 윤석열 정부의 기재입니다. 예.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는 UN 경제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버린 거야. 이시원이. 아니, 기재위가. 기재위가. 요거는 UN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버렸어. 자, 그렇게 되면 아태위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이재명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해버린 거야. 그러자 이제 이시원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못 잡았는데 이 기재위 얘네 왜 갑자기 갑툭튀해서 눈치 없이 행동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국정원한테 야, 이거 빨리 불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걸 근거로 제거하려고. 자, 관련한 이야기를 이종석 국정원장이 밝혔거든요. 함께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관여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통전부와 아태위가 조선노동당과 달리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재부 유권 해석이 24년 2월 27일 언론에 보도되자 인사검증과 대통령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이 사안에 관여했습니다. 이시원 당시 비서관은 노동당 산하 조직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언급했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라 황원진 당시 국정원 차장 측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3월 4일 피신했습니다.
됐지. 이시원이가 그러면 완전히 개입된 거잖아. 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국정원 차장은 바로 어쩜 이렇게 설명을 잘해요? 근데 이게 맥락을 보면 아는데 2018년부터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남북 간에 오고 가는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었고 경제 제재도 풀리기만 한다 그러면은 경제 협력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쌍방울이라는 곳에서 북쪽하고 접촉을 해서 어떤 목적이든 간에 뭐 그게 아주 불법적으로 안 좋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으로 뭔가 돈이 건네졌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싶어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싶어서 통전부 산하나 아태평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재 대상이야. 여기 돈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곳이야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 했던 거지. 근데 기재부는 이거 아니야. 그 제재 대상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이시원 비서관이 나서가지고 국정원을 움직여서 이거 제재 대상 맞아.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건 불법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좀 있으실까요? 우선 조선아태위가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예요. 형식상으로는 민간기구고 보통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대북 사업들, 그러니까 민간 측의 대북 사업들, 예를 들면 현대아산이라든지 이런 대북 사업들은 대부분 조선아태위랑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재부 같은 경우는 조선아태위가 제재 대상이라고 하는 순간 향후 대한민국의 민간 수준의 대북 사업은 다 끊겨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조선아태위가 이 제재 대상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고 법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열거주의인데 그 열거 대상에 조선아태위가 없으니까 열거 대상에 조선아태위가 없는데 이거를 유권 해석해가지고 넣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순간 향후 한국에서는 북한과의 민간 교류가 다 끊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그 당시 재판 상황을 돌이켜 보면 저희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당연히 기재부 고시로 나가는 거니까 기재부가 해석의 권한이 있는 거고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정말 그때 끝까지 코너에 몰려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데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이거는 국정원이 전문가다. 그게 기재부가 전문가지 왜 국정원이 전문가입니까? 아, 그랬어요? 네. 국정원이 전문가니까 국정원에게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알았어. 그럴 필요가 있네.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국정원의 의견을 저희 간 겁니다. 의견을 저희 갖고 전 국정원에서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북한과의 그 교류 사업을 전면 다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답변이 왔죠. 와서 좀 이화영 측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냥 야 국정원 자식들 해도 너무하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네. 해도 너무 어떻게 이런 의견을 밝히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제 국정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을 밝히기가 부담됐던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국정원장 제끼고 야 이렇게 답변해. 라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뭐 좀 핑계를 좀 대자면 사실 돌이켜 보면 이거는 검찰이랑 싸운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싸웠던 재판이라 이길 수가 없었던 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분들이 약간 시점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건 재판 과정이니까 이건 윤석열 정부 때 시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돈이 전달됐던 시점에서는 이거 제재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지. 당시 민간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조선 아태평화가 그걸 주관을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혀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개입해서 이거 제재 대상이 되는 거였어라고 판단을 해줬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제재 대상에 돈이 건네갔네? 그러면서 불법으로 규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아태평화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가 없었어.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김정은을 막 만나는 세상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제재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굳이 제재 대상으로 만들었어야 했던 이유는 이화영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해야지 이화영을 대상으로 해서 회유 협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면 회유 협박할 이유도 없으니까 당신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너를 종범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재명을 불어. 이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이 많은 설계를 다 했는데 국정원 들어가고 대통령실 들어가고 검찰까지 해서 이재명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원이가 결국은 이제 조작을 하라고 시킨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럴 수 있냐? 얘는 조작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애야. 이시원? 근데 그때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또 이러는 거야. 이시원이 얼굴을 한번 보자. 이시원이 좀 봐봐. 설명해 주세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혐의로 정직 한 달 징계. 그렇습니다. 자체 징계 받은 게 다야. 간첩 조작 간첩도 사건인데?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을 했는데 그냥 그 징계 1개월. 그러니까 야 해도 돼?
조작은 개꿀이다. 아하. 야 이거 제대로만 하면 나 아주 출세길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한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이 예를 들어서 박상현 검사라든지 이렇게 뭔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죄해야 돼. 단죄를 해야지. 앞으로 그런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단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이 사건을 대형 국정농단이라고 보느냐? 예. 쌍방울은요 대북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해서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어. 요게 그냥 본질이야. 예, 주가 조작. 사건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2022년 금융감독원은 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본 거야. 전문가들이니까. 예. 조사를 통해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것을 잡았어. 금감원에서. 금감원에서. 예. 이 주가 조작 사건 예. 이거를 딱 잡았다고. 금감원에서. 그런데 수원지검은요. 김성태를 봐주려는 목적으로 그 자료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거를 갖고 오게 되잖아. 수원지검이 금감원에서 조사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주가 조작 이걸 갖고 오게 되잖아. 예. 이재명은 다 날라가. 왜냐면 주가 조작이지 뭐 대북 뭐 스마트팜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다 예. 날라.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갖고 와. 진짜 제 얘기가 너무하다. 아닙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그 조사한 부당이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굉장히 중죄로 처리될 거라고 정감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었는데 안 가져가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저희 보고받았습니다. 22년 11월 17일 날 수원지검이 금감원에 쌍방울 그룹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실시를 요청했고 금감원이 11월 24일 날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23년 1월경에 조사가 완료됐다. 그래서 수원지검을 방문해요. 그래서 쌍방울, 광림, 비비안 세 개사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설명을 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혐의가 100억이 넘는 중죄에 대해 해당하는 혐의인데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다 오면 그 증거 자료를 보내줄 수 있는데 결국 검찰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안 가지고 갔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거 아닙니까? 네. 와, 설명까지 다 해줬대. 심지어 수원지검 방문해서 와 설명까지 다 해줬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감원에서 수원지검에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도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줬어. 수원지검은 미치는 거지. 이 새끼 왜 설명하고 있어? 안 되는데. 어차피 불기소할 건데. 와, 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지 않나 진짜? 아 끔찍합니다. 끔찍해. 수원지검 진짜 이걸 갖고 가지 않았어. 그래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이제 매부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국정원에서 66가지의 문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이로운 거는 싹 빼고 불리한 거 13개만 갖고 갔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싹 빼놓고 간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제도적으로 보자면 본인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소했어야 되는데 불기소를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의 제기도 할 수 없고 하는 상황인 거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견제 장치가 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인 분입니다. 네. 이거는 사건을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게 애초에 시작이 이재명 그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 20억인데 그 20억이 출발점이 쌍방울의 그 전환사채 10입니다. 예, 전환사채 흐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중에 20억이 나오는 건데 이게 FIU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처음에 22년 2월에 이거 포착을 해요. 예, 포착을 해서 포착하자마자 대검에 고발 조치를 하고 대검에 고발 조치를 하니까 대검이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내냐면 쌍방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수원지검으로 됩니다. 그 당시 수원지검은 이재명 털고 있던 수원지검이죠. 근데 이상거래 포착 고발건을 가지고 오면 지검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해당 주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특정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수원지검이 쌍방울의 금융거래 흐름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다 살펴보서 모든 자료를 입수를 하고 입수한 상태에서 금감원의 주가 조작 혐의 조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찰에서 우리한테 조사 요청을 했는데 조사 요청을 할 때 검찰이 다 알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FIU 고발이 대검을 하고 대검이 이거를 사실은 중앙으로 보냈었는데 중앙으로 안 보내고 이재명 털고 있는 수원지검을 보내고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다 턴 다음에 그 내용을 잡아서 그 금감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조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김성태 뭐 쌍방울 등등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상황이 바뀌어 버렸죠. 상황이 바뀌어 버리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걸 안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안 가져가 버려서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하는데 패스트트랙은 행정 이첩입니다. 행정권만 그냥 이첩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금감원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를 하고 허가 절차를 밟아서 금감원에서 직접 고발을 해야 돼요. 직접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복행 원장이 고발 안 하고 묵혀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원 직원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네. 금감원도 작정을 하고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와, 이거 그래서 진짜 초대형 국정농단이네. 다 연결돼 있네. 이복형. 이건 서로가 그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 네,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사한 자료를 넘기면 금융위까지 가서 결국 금감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갖고 갔다는 거야. 다 이제 흔들려 버려. 행정 이첩만 해서 받고 네. 그러면 그 사건이 진행이 안 되면 금감원에서 나중에 고발 조치까지 가야 되는데 금감원도 그 조치를 안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국정원 쪄가지고 이거 제재 대상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없는 리오남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송금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네. 진짜 무섭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모든 권력기관이 다 하나로 붙여가지고 한 사람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 말단에 있는 게 박상용이야. 박상용. 그 말단이 박상용. 행동대원으로. 행동대원. 박상용은 그냥 피렘이에요. 행동대원. 박상용 별로 관심거리가 아니야. 이거 큰 구조 안에서 있는 것만 파악하면 박상용 맨 밑에서 그냥 상대하면서 연어 먹이고 술 먹이면서 야 너 죽으니까 제대로 진술해 이러면서 꼬드기는 그냥 진짜 말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단치고는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죄질은 굉장히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 가족들을 다 건드렸잖아. 그리고 정치적인 멘토 스승 네. 이해찬 총리까지도 털었단 말이야.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말단이지. 이거는. 그래서 이 얘기도 꼭 하고는 가야 됩니다. 박상용이의 녹취는 이제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 더 이상 들을 건 없다고 봐요. 왜냐 다 나왔다고 보거든. 네. 근데 아직도 박상용의 편을 드는 한심한 사람이 있어서 어제 틀려다가 틀지 못한 추가 녹취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만 주범으로 만들면 이화영 부지사는 석방될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는 검찰의 편에 참고인 신분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있는 녹취입니다. 2023년 6월 19일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가 나눈 통화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저희 더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다음에 이든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솔직히 씨나 그 덕화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나 진짜 미치겠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이런 박상용이를 누가 편을 드냐고 댓글을 누가 다시는데 누가 편 드냐고요? 법률가 출신이자 국회의원 천하람이가 편을 듭니다. 천하람이가.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특수수사를 할 때 어느 정도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하는 거는 수사 기법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이죠. 가족들 처벌하겠다는 것도 수사 기법입니까? 김건희를 수사하는 검사가 이렇게 했다. 진술을 더 이끌어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과연 이렇게까지 비난할 거냐. 없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지. 이 수사 기법이 정당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은 누가 수사하는지를 따라서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한 수사 기법이 정당해요? 잠깐만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면 니네 주변 안 칠 거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네 주변들 전부 다 범죄자 만들 거야. 이게 기법입니까? 이게 무슨 수사 기법입니까? 그냥 폭력이지. 이번에 녹취록 천하람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보지 못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잖아. 괜히 나쟤 보면서 약간 수원직원 같더라고. 애써 안 보는 거야. 수원직원처럼. 괜히 집중해서 봤네. 근데 천하람이 말처럼 김건희 수사를 만약에 이렇게 했잖아. 네. 그러면 뭐 공소 취소되거나 공소 기각되거나 난리 났을 겁니다. 네. 김건희에 대해서. 네.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절차 하나 틀릴까봐 맞습니다. 얼마나 맘 졸였습니까. 네. 아니 그리고 수사를 하다 보면 뭐 저렇게 한다는데 저렇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제 국합 배드캅 전술로 조금 이제 강압적으로 좀 강박을 하면서 했다가도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 같으면 좀 달래주기도 하고 하는 게 있지만 넘어서는 안 될 선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 사람 자백 안 했는데 저 사람 자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백을 얻어낸다든지 그거 안 되지. 안 되고 그다음에 절도범 불러갖고 오면서 증거 하나도 없는데 니네 집에서 이거 나왔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되고. 당연히 안 되는 것들인데 예. 지금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별건 수사 안 되고. 별건 수사 안 되고 협박해가면서 네. 야 너 이렇게 하면 봐줄게 너 보석 나가게 해줄게 하고 대신 너 말 안 하면 니네 가족 내가 다 잡아 넣을 거야. 니네 스승 내가 수사해 버릴 거야. 지금 이거 하다 보면 뭐 민주당이고 그다음에 이해찬 전 총리고 나중에 뭐 돈봉투 얘기하면서 마치 뭐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맞습니다. 것처럼 엉망진창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검사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성태도 이재명을 잘 모른다 그래. 만난 적도 없어. 그리고 박용철 부회장도 모른다 그래. 만난 적도 없어. 돈은 갔다고 주장하고 싶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고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재명을 잡으려면 이화영을 먼저 꼬드기든가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말이 왔다 갔다 하거나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3자 뇌물을 걸든가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협조하면 제3자 뇌물로 딱 걸어서 거기를 주범으로 만들면 넌 그냥 종범이 되니 그냥 바깥에 풀려나가지고 편히 재판에 가서 참고인이나 하세요. 네. 검찰편에서. 그렇게 이재명 잡는 검찰편에서 참고인이에요. 이 얼마나 단순한 논리인 거예요. 예. 그 단순한 논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저런 일을 벌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당시에 수원지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박상용이 특수부 검사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박상용이 요 전에 울산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수원으로 넘어오는데 수원 감찰부 소속이었어요. 형사 6부가 특수부인데 감찰부 소속이었는데 박상용이 쌍방울 압수수색을 할 때 영장 유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수원지검 내에서 그 사건 감찰을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을 하면서 박상용이 그 사건을 감찰을 하면서 목숨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해서 지휘부한테 입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 잘하는데 그러면 너 쌍방울 저것도 한번 들어가봐. 그래서 감찰부 소속으로 형사 6부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박상용은 감찰부, 그 얘기 많이 나왔던 이제 송민경 같은 경우는 공공수사부, 그리고 원래 형사 6부에는 한광이라는 검사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광희 검사는 인터넷 기사 찾아보시면 수사 중에 뭐 사건 사고 발생한 걸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에 형사 6부에 박상용이 그 꽂혀서 들어간 거예요. 해결사로. 네, 꽂혀서 들어갔으니 이 양반이 얼마나 의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름이 나오는 게 이제 감찰부 공공수사부 형사 6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통솔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가장 낮게 봐도 차장이죠. 그리고 차장 수준을 넘어서서 지검장으로 봐야 되고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이미 그 이후에 부장과 지검장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검장 수준에서 다 진두지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보면 무슨 대통령실하고 국정원, 금감원, 검찰까지 해서 야 국가 전체가 막 여기 이재명 죽이기에 다 이제 들어갔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들이 검사하면서 검사했던 짓을 또 검사한 겁니다. 그냥 각 포인트에 가서 주요 그 배치 요소에 가서 윤석열이 시키는데 아니 저는 이제 윤석열이 그 설계자가 윤석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이시원 검사 출신 공직기강 비서관이고요. 국정원의 유도윤 감찰부장도 검사 출신이고 또 금감원의 이복현 그 금감 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 검사 출신들을 왜 요소요소에 다 박아놨겠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박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처벌의 시대가 왔습니다. 처벌의 시간. 박살 내야 됩니다. 좀 질의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앞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치 보복의 기준은 뭡니까? 제가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갖고 찾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치 보복이죠. 네, 영상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자영 검찰총장 대 예. 윤석열이 정의한 정치 보복의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라기보다 어떤 말씀을 이야기한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일반론적인 거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한 명 딱 찍어놓고 1년 12달 내내 주변을 뒤지고 뒤져서 기소하면 그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죠. 적절한 수사 방식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처음에 경제 사건이라는 이유로 2021년 9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후 반부패 강력수사 1부장인 우리 증인 정용환 검사가 경제범죄수사부를 지휘하게 됩니다. 정용환 증인 당시 대장동 수사 주인검사로서 관여한 거 맞으시죠? 주인검사라는 표현보다는 1차 수사팀의 그 1수사팀 팀장이었습니다. 1수사팀의 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네. PPT. 네. 1기 수사팀은 유동규와 나무, 김만배 등을 조사하고 2021년 11월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아십니까? 언론 보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네. 정용환 증인 당시 1기 수사팀에 관여했는데 1기 수사팀이 부실하거나 무능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점이 없었다는 겁니까? 저희 모두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했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정상적인 수사가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하고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취임 직후 공식적인 인사 발령이 없었는데도 엄희준, 강백신 등이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고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용환 증인 엄희준, 강백신이 정식 인사 발령 받기 전에 대장동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관여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엄희준 강백신 부장이 2022년 5월 이후에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서울고검 내에 있는 공판호부의 사무실을 사용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당시에 2022년 7월 정식으로 중앙지검 1부장, 특수 3부장을 보임하기 전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지까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이 드라이브에 올려서 열람이 됐다라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제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는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돼서 누가 열람을 했다는지 모르지만 업로드를 하고 열람한 흔적이 있다. 이 부분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저희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서 수사팀원들이 공유했던 것은 맞고 다만 그 외에 저희 수사팀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접근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엄희준과 강백신이 먼저 정상적인 인사 발령도 전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직무대리로 와서 수사의 기록을 검토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엄희준 검사가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으로 윤석열을 보좌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의혹이 있는 당사자입니다. 강백신 검사도 박영수 특검에 파견되어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일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특히 강백신은 조국 일가 표적 수사의 장본인이며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그리고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수사 무마 의혹까지 받는 당사자입니다. 다음 PPT. 이들이 정식 인사 발령 이후 언론도 중앙지검 반부패 1, 2, 3부장이 윤석열 사단으로 대대로 물갈이 됐다고 보도하고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한다고 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1분만. 예. 이렇게 1차 수사로 어느 정도 완결된 수사에 관해서 기존 수사팀을 전체 물갈이하고 이렇게 뒤집는 수사를 어떠한 새로운 혐의가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검찰이 늘상 해오던 방식입니까? 늘상 해오던 방식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22년도 7월 달이면 그 정부 교체 이후에 보건검사급 인사가 시행된 시점인 것 말씀드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부터 직무대리 명령으로 먼저 와서 일을 했던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직무대리로 와서 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던 것도 확인이 됩니까? 직무대리로 그 배치표상에 나온 것까지 저도 오늘 아침에 배치표 같은 거 확인을 했는데요. 아니 그럼 직무대리로 와서 2달 동안 그것도 정식 인사 발령도 없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배치표상과 당시에 직무대리 명령이 났었던 그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왔으면 뭔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떤 흔적도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정리해서 오후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예. 22년 7월에 임명장을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명이 7월에 되는데 5월에 먼저 가서 일단 직무대리 발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가서 일하는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직무대리 명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럼 임명장을 주지 않고 직무대리니까 먼저 가서 일해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 검찰에서 저희 법무부에 요청이 오면 장관이 직무대리 발령을 합니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직무대리 발령을 했고 그리고 만들어낸 수사가 이 이재명 관련한 대장동 수사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서울고검인권침해 TF나 또는 뭐 대검에서 적절하게 조사를 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동아 의원님이 지적하셨고 구자현 직무대행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에 먼저 가서 일을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기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검사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 내용 확실하게 감찰해 주십시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PPT 좀 띄워주세요. PPT. 예. 여기 보면은 우리 총장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이 대장동 배임 사건으로 처음 일기 때 수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됐고 자료 나온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이 전혀 관여 없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동 배임 사건이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똑같은 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유래 신도시의 구부패 방지법 또 대장동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주체는 이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유래 사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 사건의 유래 사건은 구부패 방지법이 되고 대장동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유래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허가되죠.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대장동 사건은 진직 기소가 됐고요. 2025년 5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를 합니다. 이 과정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시계열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인데 이걸 보면은 지난 1기 때 대장동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김용,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에서 혐의를 발견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팀이 똑같은 대장동 배임 사건과 똑같은 기본 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법명만 다른 이러한 구부패 방지법, 대장동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우린 유사 판례의 법리도 그렇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재명 당대표까지 대장동 이론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또한 9월 16일 날 남욱을 체포한 이후로는 남욱을 회유 협박했죠. 또 유동규를 회유 협박해서 결국은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패 방지법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기회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다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공소 기각이 났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검찰이 이러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도 수사를 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정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 이런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욱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입니다. 남욱이 체포 당시에도 남욱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나를 체포하면서 불법 체포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 검토가 다 끝났다. 이 법리 검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수사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쥐어짜고